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의 이상경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실까요? 시장은 AI 빼고는 오늘 시장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드 AI의 시대 저희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생활 전반에 챗 GPT를 포함해서 AI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아마 지배를 하겠죠. 많이 침투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서도 뜨겁게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경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는 한 주인데요. 그 중심에는 최근에 로봇에 이어서 AI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 ADSL이 처음 나오고 PC방이 생기면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변화를 좀 이끌었고, 최근에는 LTE를 중심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에 대한 파급력을 좀 가져왔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CES를 통해서 챗 GPT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 소개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시장 안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변화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챗 GPT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딥러닝이라 그래서 처음에 바둑을 이세돌 구단과 함께 뒀던 AI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화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시장에서 개발을 하고 구글과 경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네. 이쪽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산하고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구독 가입자가 이제 유료 가입자죠. 이런 부분들이 1억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이제 현재는 100만 명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면 구독 경제를 만들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큰 파급력을 이끌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형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음성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AI 그리고 소프트 쪽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시장에서 정말 파급력을 갖고 오는 종목에 대한 결정을 해서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 가지고 가면 현재 이슈가 되는 거 플러스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사실은 제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AI 관련주들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거 다 훑어보고 그렇게 다 보면 야, 이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야 되나 싶은 종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가진 자의 영역이다. 조금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올라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따라갔어야 되나라는 아쉬움도 남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자, 우리 이화진 멘토께서는 이 AI 관련돼서 전략들을 많이 물으실 것 같아요. 지점에서도 많이 물어보시죠. 어떻게 네. 제시하고 계세요? 일단은 보통 이제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흐름의 고점들은 일단 대부분들의 경쟁사들이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고점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챗 GPT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서치 GPT 그리고 카카오 코 GPT와 같은 덩달아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다 나오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AI 등으로 인해서 얼마까지 볼 수 있고 실제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고점이 어딨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전략 과제도 했었고, 지난달에도 AI 관련해서 네.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정부에 대한 투자나 이런 수혜주들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AI들이 좀 등에 업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이 로봇도 가고 있고 이제 의료용 AI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파급력이 다른 전반 산업에까지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여부가 그만큼 AI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성장 산업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위세 하이텍이나 솔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공기관 이미 정부에서 AI 솔루션 등 이런 납품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실적을 나오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로 인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기대감과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앞서 이제 실제로 실적이 뒤에 뒷받침되는 회사도 있고 말 그대로 기대감에 그냥 급등하고 있는 회사도 네.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처음 전기차 업종을 소개를 하고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탐방을 갔을 때 에코프로가 7, 8천 원일 때 그때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적자 부분이 한 3년 정도 이어졌고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거기서부터 20배가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LN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개화 시점에서는 오히려 확인하고 주가를 사도 거기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 3, 4배,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가져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템베어에 비슷하게 돌아서는 가운데 주가가 훨씬 더 그런 반향을 좀 일으키는 흐름이거든요. 아마 오늘 MDS테크라고 제가 12월 달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공급을 하고 있고 한컴 오피스에서 분할해서 이제 매각을 통한 회사인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NFT,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서 AI가 들어간 가상화폐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관련된 산업이나 종목을 찾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AI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두고 그 밑단에서 MZ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생기고 이 밑단에서 생산되는 산업에서 소위 말해서 10배, 20배짜리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발현했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그 밑에서 MZ세대가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관심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사도 충분히 결과론적으로는 10배, 20배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사더라도 AI 시대는 아직 초입에 불과하니까 그 수혜를 받을 종목 제대로 고르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이슈도 결국에는 이 AI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들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제는 결국 이 AI 챗 GPT 같은 새로운 일종의 대화가 가능한 뭐 AI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원래는 게임에 쓰던 GPU라는 반도체가 결국에는 가장 이 챗GPT에서 활용이 많은 반도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것이고요. 국내에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주문되면서 오늘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거든요. 이화진 멘토하고 이 시스템 반도체 얘기는 해보죠. 네, 뭐 최근에 이제 관심 가졌던 게 사실 SK 하이닉스 이제 부사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냈었죠. 챗 GPT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제 가온치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제 고객사를 이제 두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앞에서 이상민 차장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나온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대부분 다 AI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이상하게 반응을 할 정도로 이제 AI 관련 이슈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관련 이슈로 MDS테크가 관련 영향을 받았던 만큼 매일마다 이런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최근에 크게 관심을 받았던 만큼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TSMC와 같은 다양한 군에 대한 이런 수요 정책들을 인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큰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칩스 이제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 지원에 대한 좀 이슈도 있는 만큼 뭐 추후에는 이런 관련된 뭐 이벤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벤트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상경 멘토께서는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중에 관심 가질 만한데 뭐 탑픽을 고르라면 어디를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SNS 텍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밑단에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는 아마 전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랫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챗 GPT의 딥러닝이 진행을 하고 여기에 GPU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지 수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좀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로 가서 나머지 6개를 묶어서 저희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가장 좋은 답변을 발현을 해주고 다시 또 챗 GPT를 통해서 가장 우선 좋은 로직을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역할을 하고 다시 또 낸디나 디램 쪽에서 모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였던 거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GPU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관심을 받았고 과연 근데 1년 반, 2년 사이에 이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실적과 이어졌느냐?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었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큼은 좀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부분을 많이 증액을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커져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대만에 있는 TSMC 다음으로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나올 수 있는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산업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가 큰 회사가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좀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쪽에다 좀 쏟아붓겠다는 얘기고요. 이미 커 있는 회사들 중에 괜찮은 회사들은 말 그대로 로봇처럼 뭐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괜찮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좀 관심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죠. 다음 이슈는 뭐 중국에서의 이제 광물과 관련된 뭐 일종의 전쟁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신들의 광물 뭐 꼭 중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이제 더 이상 리튬은 밖으로 방출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나트륨 얘기 여러 가지 광물들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엔 이렇게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각각 국가들이 자원을 어떻게 보면 뭐 경쟁의 도구로서 활용하게 되면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좀 같이 나눠보죠. 이화진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결국에는 다음 달에 이제 유럽 이제 원자재법 관련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있었는데 물론 유럽도 북미도 마찬가지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리튬이나 흑연에 관련된 수입이 대부분 90%가 이제 우리나라가 의존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물론 최근에 이제 CATL이 포드와의 관련된 기술적 협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좀 불리한 요소가 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27일 날 핵심 광물에 대한 확보 전략적 발표가 이제 정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해서 뭐 재자원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 자원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는 좀 내용이 좀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에 대해서 이런 국유화 관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 핵심 광물 전략으로 인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폐배터리 주들이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더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우리가 폐배터리 쪽만 놓고 보면 어디가 그나마 지금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네. 이미 유럽 쪽에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추가 증수도 계속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수직 계열화 쪽으로 가장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미 양극재를 가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도 이제 수직 계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성일 하이텍이 이미 이제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2025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캐파가 많이 좀 생산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슈로 성일 하이텍이 제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상경 멘토께서는 이 이슈에 대한 부분하고 뭐 네. 관심을 갖자라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탑픽들 한번 꼽아 주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포스코가 국위 성향을 크게 했죠. 염호를 확보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광물에 대한 이슈를 오히려 포스코홀딩스가 좀 결과로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는 LFP 쪽으로 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튬이라든지 니켈, 아연,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좀 해외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좀 이슈로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현이 되는 모습인데 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철근을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녹이고 다시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본다라고 하면 NCM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주전자 쪽에서 금속공학을 했던 분이 CEO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재사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썼던 배터리를 이제 농가에서 쓰던가 아니면 뭐 자전거에 이연하던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빨리 오는 것 같아요. 2025년부터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시장이 좀 개화 시점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에 유럽에서 이제 재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앞전에 말씀한 대로 성일하이텍이 현재는 뭐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에코프로가 가장 관심이 크고 우선시 돼야 되는 폐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선호 기업이 에코프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 들만 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에코프로 관련주야 뭐 2차 전지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에 대한 재활용까지도 에코프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다음 이슈는 동원산업 저희가 한번 보자고 꼽았는데요. 동원산업이 여기저기 자신들의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죠.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동원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보령 바이오 파마에 대한 뭐 인수 얘기도 계속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뭐 덩달아 같은 뭐 시너지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새로운 다양한 산업을 군을 이제 다양화시킬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보령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이런 백신 좀 관련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약 관련해서도 꾸준히 이제 2000 코로나 때부터 좀 성장했던 기업이고 추후에 뭐 IPO 얘기도 꾸준히 나왔던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맥도날드 코리아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고 예전에도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같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금 동원산업이 지금 지주 회사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추후에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출 확장 에 대한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당장의 보령 바이오 파마가 실적이 그렇게 확 좋아지는 부분도 아니고 아직까지 바이오 업황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원산업이 뭐 인수를 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크게 뭐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는 좀 반응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 4만 5천 원대에서 5만 원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M&A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회사가 이제 동원산업이 하던 기존 산업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의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나는 바이오 산업이고 물론 식품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맥도날드 인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시너지를 날까? 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동원산업 M&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상경 멘토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뭐 오면서 후배 IR 하는 친구한테 네.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회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좀 바뀌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를 좀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소액주주들하고 소송이 있었죠. 그래서 25만 3천 원의 매수가를 형성을 해주면서 나머지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M&A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좀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IS 동서가 폐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2세, 3세 경영으로 가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배당이 굉장히 좀 짜요. 2.1% 정도 배당밖에 안 하거든요. 동원산업. 예, 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높이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분한 현금으로 M&A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현재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참치캔만을 가지고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관심권을 두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치캔에다가 저희가 AI를 결합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뭔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동떨어진 산업으로 가면 혹시나 이런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상경 멘토의 얘기는 동원산업 내에 있는 그 꽤 많은 현금을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주들한테 돌려주느냐 아니면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느냐인데
회사 쪽에서는 둘 다 보고 있지만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이 잘 창출되는 프랜차이즈 쪽 이런 것까지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레벨이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가요? 아니면 동원산업 진짜 원래 자체 별로를 보더라도 투자할 만한 상황인가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관심을 가지되 이 가격대에서 접근하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먹거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보령 바이오 페마에 대한 투자가 정말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트렌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부분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가지고 실현을 좀 해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서 네. 추가적으로 주가가 정말 레벨업을 하기에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이거든요. SK도 그렇고 과거에 뭐 하나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 회사가 M&A 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은 좀 가지고 있대 시장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에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멘토께서는 동원산업 현재 주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M&A를 했을 때 그 네. 회사 사업과의 뭐 시너지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가 크게 이제 오르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동원산업 자체 내에서의 시너지보다는 물론 추후에 인수하는 회사들 뭐 맥도날드 코리아나 뭐 보령 바이오 파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향후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기미가 보였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최근에 급등했다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M&A라든지 이런 뉴스에 따라서 또 주가가 출렁출렁 거릴 수 있겠죠.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도록 하죠. 동원산업이 뭔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저희가 지주사를 뽑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도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들도 주주 친화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지주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평가를 증권사들은 꽤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상경 멘토부터 얘기하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 정책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좀 발현을 하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정말 중장기 투자하는 CJ라든지 그리고 주 LG, SK 그리고 최근에 하나까지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연초에 이제 은행 업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죠.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선진국에 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손보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손보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한 5.8%에서 6%대 중반까지 주는 흐름인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때 손해보험률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차량들이 굉장히 좀 자율주행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손해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순환매 업종 쪽에서 가장 끝에 있는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의 재평가 그리고 자산 재평가까지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퍼가 뭐 3-4배 정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기관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배당을 그렇게 주고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도 지주사에 대한 러브콜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관점에서 지금 뭐 저평가가 돼 있는 지주사는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그래요? 관심 기업인데 정보에 들고 오셨습니까? 예, 들고 그럼 왔습니다.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삼성물산은 자사주 소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도리어 좀 빠지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거 시장에서는 뭐 괜찮다, 뭐 증권사들 뭐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죠? 대부분의 이제 금융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보통 1월, 2월 달에 이런 뭐 실적 발표를 하거나 이제 올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온 좀 이벤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주 같은 경우도 물론 이번에 컨콜이 끝나고 대부분의 뭐 KB금융이나 다른 신한금융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배당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이나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미칠 만큼은 이제 아직까지 오르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PBR 대략 0.3배, 0.5배까지 가더라도 선진국은 대략 1.5배까지 가야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기대치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지주사들은 앞으로 향후 좀 과제들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신에 뭐 2분기, 3분기에 대한 이런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딱히 뭐 이런 지주 관련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런 소액주주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취소하는 등 관련된 이런 목소리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반영을 좀 해주는 모습은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꼭 이런 금융 지주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액주주나 이런 이슈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시장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주사들부터 뭔가 주주 배려 책들을 조금 더 내놓는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공시 나간 거 밑에 뉴스 나갔는데요. 한국항공우주 1.19조, 그러니까 1조 1,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말레이시아하고 맺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FA50 경전투기 수출 사업 계약이다라는 얘긴데요. 주가가 한 1.8% 정도 지금 상승 중이네요. 오랜만에 한국항공우주 한번 봐주실래요? 이상경 멘토. 뭐 전반적으로 T50부터 해서 FA50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쪽 그리고 필리핀 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주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준비했던 부분들을 올해 이제 좀 상반기 진행에 발현을 하는 모습인데 좀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주 공시 나오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고 오히려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추가 상승보다는 주가 수준이 반영돼 있으니까 이게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한참 항공주, 뭐 방산주들 뜨겁게 오르다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박스권처럼 움직이거든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대안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섹시하냐 아니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성장성이 크냐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한국항공우주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급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대안이 있다. 한국항공우주보다는 기관 투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화진 멘토는 두 개 좀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두 개를 좀 비교한다기보다는 사실 결국 이런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관련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발에 관련된 좀 이슈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유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된 뭐 협의안 채택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추후에 뭐 나토나 이런 관련된 국방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런 국방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좀 나오면은 그에 따른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두 회사를 비교한다기보다는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계약 공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네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소개드릴 때 1.9% 정도 상승세였던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지금 3.5%, 6%대로 그래도 1조 원 넘는 계약이니까요.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항공주들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슈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 아까 뒤에서 공개하시겠다고 했던 회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TY홀딩스 가져오셨네요. 웨이브 스튜디오 S의 진짜 주인이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한 회사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NC소프트 게임주 최근에 좀 들썩들썩거리던데 NC소프트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TY홀딩스 얘기부터 할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SBS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TY홀딩스고요. 최근에 SBS가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 권한이라든지 배당 성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비트라고 하는 국내에서 폐 자원에 대한 활용 1위 기업을 또 가지고 있고요. 태양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업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건설이 가장 우려가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 쪽에서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화시켜주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OTT 쪽에서는 넷플릭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라고 하는 OT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스튜디오 S가 모범택시 2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설립한 지는 4년 정도 됐는데 상대적으로는 현재는 SBS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는 계약이 주가 되지만 나중에는 넷플릭스와 TVN까지 통해서 OTT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퍼 기준으로 3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3,300억에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ROE 적용하면 1,55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에코비트를 통한 자산 재평가라든지 그리고 SBS에 대한 주주 가치 그리고 그 밑단에는 총 8개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안 좋은 회사부터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으로 이어졌던 결과가 1,530억에 대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평가 부분에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상장 이후에 배당을 했어요. 회사가 2.8%.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 SBS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네.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6,500억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더 고평가를 받아도 1조 정도 받아도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는 현재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제 튀어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명성을 누렸던 뭐 공중파들 흔히 뭐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까지 해버리는데 그런 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원래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IP의 파워가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요즘 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TY홀딩스 계열인 SBS는 온라인에서 사회이사 추천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한 5% 강세를 보이네요. 얼마 전에 지분은 갖고 있는데 경영 참여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사회이사는 이번에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계열사에 이런 이슈까지 있으니까 TY홀딩스 같이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밑에 적어 나갔죠? 목표가하고 손절가 얼마입니까?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6,000원에 손절가 12,000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멘토하고 NC소프트 얘기 듣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아마존 게임즈와 이제 퍼블리싱 이제 계약을 맺었었는데 네. 사실 그동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에 빠졌던 이유가 이제 이번에 이제 5월이나 6월쯤에 나올 부분이었던 프로젝트 TL 게임 좀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꾸준하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좀 이슈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지만 세계 최대에 대한 유통 채널을 가진 아마존 게임즈랑 좀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콘솔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 시장 자체가 모바일이나 저 PC 시장에 조금 그런 비중이 많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리니지를 탈피를 해서 이제 콘솔 좀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가 크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크래프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부진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콘솔에 대한 기대가 쑥 들어간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네오지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계속 좋았다는 점은 물론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이 3천억이라는 가정을 하에 실제로 이제 만약에 8월 달에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200만 장이 나오게 되면 네오지는 만약에 연 평균 매출을 2주 만에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좀 더 아마존 게임즈와 계약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기대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엘드링이라는 이제 게임이 2천만 장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약 1년 반 만에 2천만 장인데 실제로 3주 만에 1,20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콘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대략 2주, 3주 안에 웬만큼 판매량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 내년까지 대략 한 3개에 대한 콘솔 게임이 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리니지 W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의 플러스 여기서 프로젝트 DL이 만약에 6월 달에 디아블로 4와 경쟁을 안 하고 대략 한 3분기쯤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게임즈의 유통 채널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NC소프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얘기해 주시죠. 자, 목표가는 이제 55만 원 이제 제시를 했고요. 손절가 4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솔 게임 앞으로 나올 것들까지 기대를 좀 하자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게임 업종 분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PC와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 다들 콘솔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콘솔 게임 시장이 훨씬 크다고 얘기하죠. 북미나 뭐 이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 잘하는 데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게임주 투자하는 데 또 다른 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NC소프트가 그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소개하신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경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